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그 유럽의 주요 항구에서 갑자기 파업이 일어난 겁니다. 네, 아주 끔찍한 상황이죠. 그렇죠. 수천 개의 컨테이너가 막 발이 묶이고 물류망이 완전히 마비가 되잖아요. 당장 공장 가동이 멈출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위기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모닝커피를 다 마시기도 전에 시스템이 이미 그 파업 상황을 딱 인지하는 겁니다. 아, 사람보다 먼저요? 네. 그러고는 세 곳의 다른 공급 업체랑 우회 배송로를 자율적으로 막 협상해버리는 거죠. 거기다가 다음 분기 재무 예측치까지 자동으로 싹 업데이트를 해놓고요. 바로 그겁니다. 이거 들으시면서 이거 무슨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인가 하실 텐데요. 아닙니다. 이건 지금 당장 글로벌 공급망의 최전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정말 시대가 변했다는 게 실감이 나네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심층 탐구 시간에는 과거에는 그저 비용 절감 부서로 불렸던 기업의 구매나 공급망 부서가 어떻게 회사의 심장부이자 최고 전략실로 진화했는지 낱낱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가 아주 방대한 자료를 가져왔죠. 바로 2026년 4월에 미국 덴버에서 열린 그 ISM 월드 2026 컨퍼런스의 102개 세션 전체 아젠다를 들고 왔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10년 가까이 이 글로벌 공급망 트렌드를 계속 추적해 오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팬데믹부터 시작해서 진짜 다이나믹했잖아요. 그렇죠. 팬데믹으로 인한 전 지구적 셧다운부터 갑작스러운 보호무역주의의 대두, 그리고 최근의 기실 폭발까지 다 지켜봤죠. 네, 그 과정에서 기업의 구매 담당자분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사의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제가 가장 충격받았던 건 따로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그동안 얼마나 싸게 샀는가 이걸로만 평가받던 부서가 이제는 기업의 생존 자체를 결정짓는 곳으로 완전히 그 본질이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물건 싸게 때우는 곳이 아니라는 거군요. 예전에는 돋보기 들고 영수증 검사하는 약간 문지기 같은 느낌이었잖아요. 네, 철저한 코스트 컷, 그러니까 비용 절감의 최전선이었죠. 그런데 이번 아젠다를 보면 그 첫 번째 화두부터가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전체 아젠다의 30% 이상을 차지한 압도적 1위 테마의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바로 에이전틱 AI, 그러니까 자율 에이전트 AI가 구매 분야에 들어왔다는 세션들이 줄을 이었거든요. 맞아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서 2025년까지만 해도 우리는 RPA, 그러니까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를 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게 대세였죠. 그냥 정해진 규칙대로 인보이스 처리하고 데이터 입력하는 수준이었잖아요. 도대체 이 자율 에이전트라는 건 예전의 단순 자동화랑 기계적으로 어떻게 다른 건가요? 그게 작동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RPA가 사람이 깔아놓은 철로 위를 달리는 기차라면 자율 에이전트 AI는 오프로드를 달리는 자율주행 탐사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철로가 없어도 스스로 길을 개척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RPA는 A라는 이메일이 오면 첨부 파일을 다운받아서 B 폴더에 넣어라, 이런 아주 구체적인 규칙이 필요했죠. 그렇죠. 코딩으로 다 짜놔야 하잖아요. 하지만 에이전틱 AI는 그러대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비정형 데이터를 스스로 이해합니다. 스스로 이해한다. 이건 좀 무서운데요. 예를 하나 들어보죠. 공급업체가 보낸 수십 장짜리 아주 복잡한 PDF 계약서가 있습니다. 네, 읽기만 해도 머리 아픈 문서죠. AI가 그걸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시장 원자재 가격 변동 추이랑 싹 비교 분석을 해서 스스로 가격 이상 징후를 발견해냅니다. 그건 경력 많은 담당자나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AI가 직접 공급업체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씁니다. 재협상을 시도하는 거죠. 네, 사람이 초안을 써주는 게 아니라요? 아닙니다. 스스로 작성해서 보내고 그 결과를 내부 ERP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반영까지 다 해버립니다. 잠깐만요. 제 머릿속을 스친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어떤 질문이죠?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모니터 한쪽에 엑셀표 띄워놓고 견적서 비교하고 계신 수많은 현장의 구매 담당자분들도 다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일자리 걱정 말씀이시군요. 네. 아니, AI가 계약서를 읽고 협상을 하고 시스템 업데이트까지 혼자서 다 해버린다면 인간은 도대체 뭘 해야 하죠? 방관자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요. 자율주행차 탔으니까 그냥 조수석에 앉아서 AI가 일하는 거 구경이나 하다가 결국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건가요? 겉보기엔 우리 인간의 자리를 위협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정반대요? 왜죠? AI는 논리적 추론이나 방대한 데이터 처리에는 압도적으로 뛰어나지만 맥락,
그러니까 컨텍스트를 이해하지는 못하거든요. 아, 맥락이요? 예를 들어볼게요. AI는 특정 부품을 전 세계에서 가장 싼 가격에 들여오는 최적의 공식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완벽한 답이죠. 당장 오늘 비용을 제일 아낄 수 있는 루트겠네요? 네. 하지만 우리 회사가 내년에 친환경 프리미엄 브랜드로 시장 포지셔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5년짜리 중장기 비전. 이건 계산에 넣을 수 있을까요? 아, 그거는 단순히 숫자로 나오는 게 아니니까요. 맞습니다. 회사의 철학이나 미래 비전까지 엑셀 데이터에 다 들어있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당장 싼 것과 우리 회사의 비전에 맞는 것은 다르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역할이 조수석으로 밀려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데이터 기반 협상가자, 전략 감독관으로 훨씬 고도화되는 겁니다. 조수석이 아니라 오히려 지휘 통제실로 가는 거네요. 맞습니다. 단순 견적 비교는 이제 AI한테 맡기면 됩니다. 대신 인간은 TCO, 즉 총소유 비용과 ESG 요소를 결합한 총 가치의 기준점을 직접 설계해야 하죠. 총가치, 토탈 밸류라는 거군요. 네, AI가 도출해낸 그 복잡한 시뮬레이션 결과가 과연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 방향성과 맞는지 검증하고 그 모델링에 어떤 새로운 변수를 더 넣을지 판단하는 고차원적인 두뇌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정리가 확 되네요. 그러니까 AI가 복잡한 수학 문제를 다 풀어오면 인간은 그 답을 현실 세계의 비즈니스 전략에 어떻게 써먹을지 결정한다는 거잖아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제죠? AI가 아무리 기가 막힌 최적의 경로를 찾고 완벽한 소신 계획을 세워놓는다고 한들 우리 현실 세계는 무균실이 아니잖아요. 네, 변수가 너무 많죠. 맞아요. 갑자기 전쟁이 터져서 핵심 항구가 막혀버리거나 아니면 어제까지 멀쩡하게 거래하던 국가에서 갑자기 100% 관세 폭탄을 때려버리면 그 완벽하던 AI의 계산도 하루아침에 다 휴지 조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주 핵심적인 포인트를 짚으셨습니다.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이번 행사에서 리스크와 회복 탄력성이 무려 25%라는 엄청난 비중으로 다뤄진 겁니다. 두 번째 핵심 테마군요. 네, AI라는 엄청나게 빠르고 강력한 자율주행 엔진을 달았는데 막상 우리가 달려야 할 도로 자체가 지진으로 쩍쩍 갈라지는 시대가 온 거죠. 야, 도로 자체가 갈라진다. 진짜 와닿는 표현이네요. 과거의 공급망 리스크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주로 배송이 며칠 지연된다거나 창고에 재고가 부족하다거나 하는 물리적이고 운영적인 문제들이었죠. 네, 그 정도는 사실 예측 가능한 범위 아니었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번 아젠다 중에 관세 시대 생존 키트라는 아주 자극적인 세션 제목이 있었는데요. 관세 시대의 생존 키트요? 제목부터가 아주 살벌하네요. 그렇죠. 이제는 지정학적 갈등, 경제 제재, 그리고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세 같은 예측 불가능한 비물리적 외부 요인들이 핵심이 되었습니다. 공급망을 물리적 물류와 비물리적 흐름으로 나눠서 실시간으로 대비해야 하는 거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당장 물건을 구하고 배송해야 하는 현장의 관리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예전 효율성 지상주의 시대에는 그 이른바 저스트 인 타임이라고 해서 창고에 남는 재고를 무조건 악덕 비용으로 쳐서 싹 다 깎아내버리는 게 완전 유행이었잖아요. 네, 도로타 방식이라고 해서 전 세계가 다 따라했었죠. 네, 재고율 제로가 무슨 훈장 같았는데 이제 그것도 안 통한다는 건가요? 이제 그 패러다임을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재고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달라져야 하거든요. 어떻게 달라져야 하죠? 저는 이 변화를 우리 몸의 면역 체계에 좀 비유하고 싶습니다. 면역 체계요? 기존의 저스트인타임 방식은 마치 체중을 줄이겠다고 우리 몸에서 백혈구를 싹 다 빼버린 것과 같습니다. 혹 백혈구를요? 네, 평소에는 가볍고 빠르겠죠. 군살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작은 바이러스, 그러니까 외부의 작은 충격 하나만 딱 들어와도 바로 중환자실에 실려가게 되는 구조입니다. 아, 그 비유 들으니까 진짜 아찔하네요. 비올 확률이 50%인데 우산값이 아깝다고 안 샀다가 몇백만 원짜리 정장을 다 버리는 거나 다름없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고는 낭비되는 비용이 아닙니다. 외부의 치명적인 충격을 든든하게 흡수해주는 전략적 완충제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전략적 완충제, 정말 멋진 말이지만 막상 현장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재고를 늘리면 당장 창고 비용, 유지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텐데요. 당장 재무제표에는 마이너스로 찍히겠죠. 그러니까요. 재무팀을 저 당장 결제를 반려하지 않을까요? 지정학적 리스크나 ESG 같은 비물리적인 위험에 대비한답시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돈을 쏟아볼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최저 비용으로 관리하나요? 바로 그 최저 비용 관점을 버리셔야 합니다. 아, 버리라고요? 비용을 아끼는 부서인데도요? 네. 이제 이러한 리스크 관리는 단순히 돈을 아끼는 차원이 아니라 최고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한 필수 투자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특정 부서 하나의 비용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럼 전사적인 차원에서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물류망의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는 방식이 적극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이요? 그게 현실의 공급망을 디지털 가상 공간에 똑같이 복제해 놓고 미리 시뮬레이션 돌려보는 그 기술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예전에는 A에서 B로 가는 가장 운임이 싸고 그냥 제일 빠른 길 하나만 찾았잖아요. 그렇죠. 거리 짧고 기름 덜 드는 길이 최고였죠. 하지만 이제는 이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이 항로를 지날 때의 해적 출몰 확률, 특정 국가를 거칠 때 예상되는 관세 리스크, 탄소 배출 규제에 따른 벌금 폭탄까지 전부 다 데이터화해서 수백 번 시뮬레이션을 돌립니다. 와, 벌금이랑 관세까지 다 계산을 하는군요. 네, 단순히 싼 길이 아니라 비용과 시간 그리고 위험도가 가장 완벽하게 최적의 균형을 이루는 그 지점을 찾아내는 거죠. 듣기만 해도 엄청난 작업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거대한 결정을 어떻게 일개 물류팀이나 구매팀이 혼자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하죠. 다른 부서 눈치도 봐야 하고요. 그래서 이제는 재무, 법무, 운영팀이 모두 한자리에 모인 전사적 단위의 리스크위원회가 필수적으로 작동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잠깐, 방금 아주 무서운 단어들을 나열하셨어요. 재무팀, 법무팀, 운영팀이 한 테이블에 모인다. 네, 아주 중요한 모임이죠. 이게 직장생활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부서 간의 이기주의, 이른바 사일로 장벽이 얼마나 철옹성 같은지요. 네, 부서 이기주의는 만국 공통의 골칫거리죠. 저도 예전에 회사 다닐 때 보면요. 구매팀은 무조건 싼 거 사오려고 하고 또 제품 설계하는 R&D팀은 무조건 비싸고 좋은 소재 쓰려고 고집 부리잖아요. 그리고 재무팀은 거기서 무조건 예산 깎으려고 들고요. 맞아요. 매일 회의실에서 문 닫고 싸우는 게 일상인데 이 사일로를 부수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신 디지털 트윈이고 전사적 리스크 위원회고 다 환상 속에나 존재하는 유니콘 아닌가요? 정확히 그 지점이 이번 컨퍼런스 세 번째 테마에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는 바입니다. 아젠다의 20%를 차지했죠. 아, 조직 문화와 프로세스 문제까지 다뤘군요. 네, 시스템이 아무리 최첨단으로 지능화되어도 조직 자체가 쪼개져 있으면 완전히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래서 등장한 핵심 개념이 바로 오케스트레이션입니다. 오케스트레이션, 뭔가 교향악단 지휘자 같은 느낌이네요. 네, 저는 이걸 기업 내의 사내 헤지펀드 매니저 같은 역할이라고도 봅니다. 사내 헤지펀드 매니저요? 헤지펀드 매니저가 주식, 채권, 부동산을 다 아우르면서 전체 포트폴리오의 리스크와 수익을 조율하잖아요. 네, 전체 숲을 보면서 밸런스를 맞추죠. 마찬가지로 구매 및 공급 관리자는 각 부서의 이해관계를 싹 다 조율해서 기업 전체의 밸류, 즉 가치를 극대화하는 지휘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케스트레이터라는 말이 정말 멋지네요. 예전에는 그냥 문직이었다면 이제는 지휘자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가치 기반 오케스트레이션입니다. 근데 듣기에는 아주 그럴듯한데 구체적으로 콧대 높은 부서들을 어떻게 하나로 조율한다는 건지 감이 잘 안 옵니다. 방금 말씀하신 R&D 부서랑 구매 부서가 협업하는 구체적인 예시 같은 게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예전 전통적인 방식을 볼까요? R&D 부서가 제품 설계를 다 끝내놓고 스펙까지 확정한 뒤에야 구매팀에 넘깁니다. 네, 설계도 던져주면서 이 부품 10만 개 사오세요 하는 거죠. 그럼 구매팀은 그때부터 단가 10원이라도 깎으려고 업체랑 씨름을 하죠. 이미 스펙이 다 정해져서 바꿀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그렇죠. 깎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죠. 하지만 오케스트레이션 단계에서는 제품의 기초 기획 단계부터 구매팀이 아주 깊숙이 참여합니다. 설계 전부터요? 네, R&D가 특정 화학 소재를 써서 설계를 하려고 할 때 구매팀이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딱 개입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면서 개입하죠? 지금 당장은 이 소재가 싸긴 하지만 우리가 2년 뒤 유럽연합의 환경규제 리스크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이대로 가면 탄소세 때문에 최종 원가가 30% 폭등할 겁니다. 이렇게 경고하는 거죠. 와, 데이터로 아예 팩트 폭력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차라리 지금 단가가 5% 더 비싸더라도 아예 친환경 대체 소재로 설계를 바꾸시죠. 하고 타부서를 선제적으로 리드하는 겁니다. 아, 확실히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구매부서의 역할이 예전에는 무엇을 살까?
이거였다면 이제는 어떤 시스템으로 우리 제품의 밸류를 지켜낼 것인가 이렇게 완전히 확장된 거군요. 네, 2020년대가 가시성 확보의 시대였고 작년까지가 프로세스 자동화의 시대였다면 2026년 현재는 복합 리스크 대응과 전략적 오케스트레이션의 단계에 도달한 겁니다. 진짜 멋지네요. 근데 이러면 담당자들의 성과를 측정하는 방식도 완전히 달라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바뀌어야죠. 연말에 성과 평가 받을 때 올해 협력업체 엄청 쥐어짜서 원가 10억 아꼈습니다 하고 막 박수 받던 그런 시대는 이제 끝난 거잖아요. 네,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성과 지표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새로운 지표는 뭔가요? 단순 연간 절감액은 이제 그냥 기본값, 디폴트일 뿐입니다. 새로운 KPI의 핵심은 회복 탄력성 프리미엄과 지속 가능성 가치 창출입니다. 회복 탄력성 프리미엄. 그건 어떻게 증명하죠? 예를 들어 이번 섹션들에서는 ESG를 더 이상 억지로 지켜야 하는 어떤 규제 페널티로 보지 않거든요. 아, 골칫거리가 아니라고요? 네, 오히려 친환경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쫙 구축해 놓습니다. 그래서 경쟁사들이 환경 규제에 발목 잡혀서 쩔쩔맬 때 우리가 새로운 시장의 점유율을 확 뺏어오는 거죠. 와, 위기를 아예 매출 창출의 무기로 써버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런 창출된 가치가 곧 공급망 부서의 성과 지표가 되는 겁니다.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정말 역설적이면서도 재미있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네요. 어떤 점이 역설적이죠? 처음 우리가 시작할 때는 방대한 문서도 혼자 다 읽고 협상도 알아서 해주는 자율 에이전트 AI라는 아주 최첨단 기술 이야기로 시작을 했잖아요. 네, AI가 모든 걸 자동화한다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결국 그 글로벌 리스크를 방어하고 사일로를 부수고 또 R&D나 재무팀 사람들을 한 테이블에 앉혀서 비전을 설득하려면 결국 제일 필요한 건 인간의 능력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것도 아주 고도화된 인간관계 능력이요. AI가 계산을 싹 다 끝내놓으면 결국 그 결과표를 들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오롯이 우리들의 몫이네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방대한 기술 컨퍼런스에서 읽어내야 할 가장 핵심적이고 깊은 통찰입니다. 결국 사람의 문제라는 거군요. 기술이 고도화되고 AI가 복잡한 시뮬레이션에 완벽하게 해낼수록 아이러니하게도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의 가치가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거죠. 기계가 뱉어낸 객관적 데이터를 들고 가서 콧대 높은 임원진을 절득해야 하니까요. 맞습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타 부서의 반발을 잠재우고 회사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소통 능력, 즉 하드 스킬을 넘어서는 소프트 스킬과 비즈니스 통찰력이 이제 필수적인 무기가 된 겁니다. 그렇죠. AI가 아무리 똑똑해도 당장 회의실 테이블을 엎어버리려고 화를 내는 사람의 마음을 달래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기계는 공감과 설득을 하지 못하죠. 결국 테크놀로지를 무기로 사람을 움직이는 일종의 정치가이자 전략가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네요. 그렇다면 향후 전망은 어떻습니까? 지금 2026년인데 이런 흐름이 2027년, 2028년으로 가면 또 어떤 형태가 될까요? 자료에서 제시하는 가까운 미래의 모습은 바로 지능형 순환경제 시스템의 완벽한 정착입니다. 순환 경제 시스템이요? 네. 다가올 2027년 즈음이 되면 AI는 더 이상 돋보이거나 신기한 특수기술이 아닐 겁니다. 마치 우리가 숨쉬는 공기나 항상 연결된 전력망처럼 너무나 당연한 기본 인프라로 깔리게 될 거고요. 누구나 다 쓰는 기본 툴이 되는 거군요. 그때가 되면 기업의 공급망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은 단순한 총 소요 비용, TCO를 넘어갑니다. 바로 TCV, 즉 총 순환 가치라는 핵심 목표로 완전히 넘어가게 됩니다. TCV, 총 순환 가치요. 이건 또 아까 총 가치랑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어떻게 계산하는 겁니까? 예전에는 부품을 사서 제품을 생산하고 팔면 끝나는 단선적인 비용 구조였죠. 하지만 TCV는 다릅니다. 저기 아프리카의 원자재 채굴 단계부터 시작해서 제품 수명이 완전히 종료된 후에 재활용까지, 그리고 그 전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환경적 비용과 이득을 모두 하나의 거대한 대차대조표에 넣고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와, 공급망의 요람부터 무덤까지 다 가치로 환산한다는 거네요. 네, 지속 가능성 자체가 단순히 규제 때문에 억지로 지켜야 하는 부가적인 목표가 아니라 기업 공급망의 제일 원칙이자 유일한 생존 방식이 되는 시대가 곧 도래한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아,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네요.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 특히 기업 현장에서 공급망이나 구매, 물류를 담당하시면서 매일같이 수많은 변수나 이슈들과 싸우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 내용이 꽤 무겁게 다가왔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요구되는 역량이 너무 많아졌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가슴 뛰게 다가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단순히 물건을 떼우고 협력업체 비용을 깎는 실무자가 아닙니다.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글로벌 리스크라는 거친 파도를 선제적으로 넘고 부서 간의 답답한 장벽을 허물어서 우리 회사의 진짜 가치를 창출해내는 전사적 지휘관, 즉 오케스트레이터로 거듭나야 하는 거죠. 저희가 확인한 수백 시간의 세션 그리고 10년간의 트렌드 변화가 오직 그 하나의 명확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방향은 확실해졌죠? 이제 최첨단 기술을 두려워하거나 외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기술을 든든한 발판 삼아서 우리 인간 고유의 전략적이고 창의적인 역량을 어떻게 조직 내에서 꽃피울지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자, 오늘의 심층 분석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퇴근길에 혹은 지금 모니터 앞에서 곰곰이 씹어볼 만한 도발적인 생각거리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일지 기대가 되네요. 만약 자율형 AI 에이전트가 앞으로 수만 개의 부품 소싱과 글로벌 리스크 시뮬레이션, 복잡한 계약 분석까지 모든 실무와 실행을 100% 전담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네,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리고 인간 담당자는 그렇게 남는 모든 시간을 타부서와의 융합,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정무적 설득, 그리고 5년, 10년 뒤에 전략적 비전 제시에만 온전히 집중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지금으로부터 딱 10년 뒤 우리가 아는 이 전통적인 구매 및 공급망 부서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요? 어쩌면 지금과는 간판 자체가 아예 다를 수도 있겠네요. 네, 어쩌면 단순히 물건을 사는 부서가 아니라 회사 내부의 전체 비즈니스 전략을 뜯어고치는 사내 최고급 전략 컨설팅 펌이나 아니면 복잡한 글로벌 규제와 제재를 뚫고 협상해내는 특수 로비스트 조직으로 완전히 그 탈바꿈을 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말 상상만 해도 흥미롭고 짜릿한 변화입니다. 결국 이 거대한 패러다임 시프트 안에서 주도권을 쥐고 미래를 설계하는 건 다름 아닌 지금 현장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변화의 흐름을 읽는 자만이 그 변화를 이끌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끊임없는 배움과 지적 탐구, 그리고 성장을 저희가 언제나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훌륭한 인사이트를 나눌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이렇게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놀라운 지식의 정수만을 쏙쏙 추출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남은 하루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멋진 전략을 지휘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